2021년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문다연 앵커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코인 시장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통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꽃길 성공투자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 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시장에서 정보는 필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잘 해석하면 돈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사실 시장에서는 투자 시장에서는 아는 게 힘이죠. 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물론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알아야지 기본이 돼야지만 투자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고란 네. 기자님은 엄청난 능력자시잖아요. 그게 근데 많이 아는 것과 실제 투자를 잘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투자를 잘했으면 지금 현재 무슨 운용사를 하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별개지만 그 능력을 저희 오늘 코인 천기누설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럼 고란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인 천기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런던 하드포크가 뭐길래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률로 이더리움을 꼽고 있는데요. 기사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이더리움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네. 들어서 뭐 갓더리움이다. 네, 황더리움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유를 들자면 바로 이 런던 하드포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드포크 같은 게 일종의 이제 성능 개선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밤 9시 33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드포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네. 투자자 측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요. 네. 예전에는 수수료를 모두 다 채굴자들이 갖고 가는 구조였다면 하드포크를 거치면서 수수료를 기본 수수료와 그 추가 수수료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수수료로 나오는 부분을요.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 기존에 발행된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데 씁니다. 아,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적어지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기존에 많이 공급되던 이더리움 양이 공급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연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였던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첫 번째 기사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수수료가 소각되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후에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금융수장이 한꺼번에 교체 취임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 그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이른바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은 네. 사실 국내 금융 정책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닥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른바 이제 K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른바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김치코인이요? 네, 네. 김치코인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네. 어떻게 이 국내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업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사업을 네. 펼치는데 약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국내 프로젝트,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네. 뭐 특히 이제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거래소가 되겠죠. 네. 네네네. 그런데 그 지난주에 그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네. 이 신임 위원장이 왔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이 물러나고요. 네.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을 했고 지금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정자라고는 하지만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다 통과될 것으로 보여서 거의 뭐 사실상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두 분 다 행시 28기 동기시고요. 네. 관료 출신이십니다. 네. 들어오셔서 이제 그 고승범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에 쭉 계시다가 2016년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가셨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몇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장 추천 몫으로 한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 가셔서 지금까지 이제 금통위원을 지내셨고요. 이 고승범 위원이 고승범 신임 위원장이 네.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금통위원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첫 번째 분이십니다. 아, 네. 금통위원들 임기가 4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이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4년이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신임을 해가지고 그 고승범 위원이 재신임이요? 재신임 받아서 이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고승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는데요. 네. 이 비둘기파라 하면 통화정책에 있어서 약간 통화정책을 좀 많이 완화하는. 완화해서 시장에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경기를 좀 살리자라는 쪽이고요. 매파라고 하면은 돈을 좀 돈줄 조이자라는 네. 쪽인데 고승범 위원이 초반에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2018년부터 약간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매파다라고 있어서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 때 금리를 올리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고승범 위원이었습니다. 아, 그 중심적인 인물이 네, 이분이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빠져서 금융위원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한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는 네. 다들 관심이 있는데 아마도 계속 이제 매파적인 느낌으로 갈 것 같고요. 어. 이런 분이 금융위원장으로 왔다라는 네. 얘기는 이분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로 네. 봤을 때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금융정책 관련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다 보니 어쨌든 돈줄을 조여야지 대출을 좀 조여야지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었던 금융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특별히 암호화폐 시장 관련돼서 보자면 사실 뭐 특별한 뭐 없으세요. 입장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원회 우리 투자자분들이야 네.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렇죠. 사실 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그 수장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네. 않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뭘 크게 바꾸시진 아쉽네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정은보 금감원장의 경우에는요, 그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면 네. 금융감독원은 감독원은?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말해서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금융위원회보다 금융감독원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네. 진짜로 나와가지고 뭔가 징계를 하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왔는데 신임으로 왔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서서 있었던 금감원장 세 분은 다 민간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금융 개혁을 추진하려고 금융 혁신을 추진하려고 오셨던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실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일종의 약간 특수기관쯤 되는 네.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약간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독립된 기관.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나 다 이제 관료 출신이고 일종의 관계가 상하 관계 느낌처럼 됐어요. 네. 근데 금융개혁을 위해서 민간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앉히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갈등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정은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관료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처음으로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라고 보면요. 사실 금감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네. 많은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그냥 다 끝나게 물러나게 되죠. 되시는데 그래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차피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제 5월 대선 끝나고 나면 아마 이분들 이제 임기가 끝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은 임기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금융 정책을 큰 틀에서 바꾼다? 그렇습니다. 이걸 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정책을 잘 계승하고 지금 현재 그 약간의 어색했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계를 마무리하고 이런 그 약간 수습하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거고요. 네. 암호화폐 관련 정책 관련돼서도 기존에 나왔던 특근법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제도들 아마 큰 선에서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이번에 교체 취임된 금융수장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 주셨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요구해왔고 금융 안정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삐를 좀 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봤고요. 또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관료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은 물론 절차적인 측면도 재정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이게 이 행시 동기라는 네, 것도 맞아요.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서로 네. 사이좋게 지내라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 약간 그 깨알 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재밌는 그냥 가십거리 포인트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동생의 남편이 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의 부회장님이십니다. 또 얽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정은보 금감원장님의 경우에는요, 28회 당시 행시 재경직 수석을 차지하셔서요. 네. 사실 승진하는 수석으로. 그 단계로 보면은 항상 정은보 위원장이 좀 더 금감원장이 네. 먼저 좀 승진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게 뭐 대학 동기보다도 행시 동기는 엄청나게 그렇죠. 큰 의미잖아요. 그럼 이게 또 정책을 이제 기조를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융합을 할 수도 있겠다, 화합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런 게요. 네. 지금까지는 금감원장이 다 이게 민간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갈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런데 두 기관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정책을 수립하고 그 만들어진 정책을 굉장히 잘 집행해야 되는 곳인데 근데 지금까지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네.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정부 이제 그 네, 기간 동안 임기간. 재미가 동안 아마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임기 동안에 개혁적인 자세보다는 관료적인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거세지는 규제 압박에 바이낸스가 유럽에 이어서 이제 홍콩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용자 대상의 파생 상품 거래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좀 규제를 받는 모습이에요. 네, 어떤 사실 이슈인가요? 그 기존에는 그 일종의 이제 기존 금융권이 보기에는 당국이 보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그닥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규제 관할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일종의 뭐랄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바이낸스인데요. 네. 이 바이낸스는 실제로 제가 그 장펑자오 대표를 인터뷰했을 때도 본사가 어딘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본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본사가 몰타에 있냐, 뭐 어디 저기 무슨 다른 섬에 있냐 여러 가지 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본사의 위치조차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바이낸스가 그 규제에 약간 빈틈을 노려서 급격하게 사업 확장을 해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종의 이제 100배 마진 거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국내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아, 못해요. 그런가요? 예, 못해요. 마진 거래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예, 이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국내에 만약에 거래소가 마진 거래를 제공을 하면 2017년에 코인원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었거든요. 당시 네. 그렇죠. 당시 지금까지는 그래 네네네. 왔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코인원 대표와 임원들이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무죄 혐의가 나긴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곳들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 상품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고.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그 규제 당국이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장 네.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이낸스고 바이낸스 영업 행태를 보니까 제대로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그 포인트가 됐던 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금융감독청이 바이낸스 이제 영업 끝내라라고 이제 네.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낸스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던 은행들이 다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카드도 다 끊고요. 거래 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라이센스를 안 받았으니까 영업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견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낸스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특근법 대상에 네. 해외 거래소도 들어가니 네. 만약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특근법 대상이니까 사업자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네. 9월 24일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드디어 홍콩에 대해서도 이제 파생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네. 얘기한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애초에 처음에 바이낸스 본사가 이제 홍콩에 있었고요. 네. 중국 기반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그 암호화폐 반암호화폐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일종의 이제 본거지 같은 곳에서 마저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라고 하니까 바이낸스의 압박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약간 안 좋은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바이낸스가 이제 바이낸스 US를 설립을 하면서 그 US의 CEO로 그전 통화감독청장인 네. 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물러났어요. 아, 4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죠. 브라이언 네네. 브룩스가요? 이 브룩스 전 청장이 네. 왜 물러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처음에 바이낸스가 그 청장을 모셔왔을 때는 네. 뭔가 미국에서 좀 약간 사업을 좀 잘 하고 싶어서 네. 했겠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전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데 4개월 만에 물러났다는 얘기는 뭔가 양쪽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약간 암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서 홍콩에서까지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렇게 규제를 받는다는 게 좋은 시그널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거래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건 좋지 않은 사인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요. 근데 길게 보면은요, 이게 다 뭐냐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길게, 그 도대체 길게가 얼마냐라고 말하면 드릴 말씀이 그게 없는데 어렵긴 어쨌든 한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진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투자 자산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이슈도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겐슬러가 한마디를 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이게 가격 하락을 어, 이끌었다는 말도 있고 네. 저는 또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도 보는데 네, 기자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겐슬러 위원장이 3일날 이제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네. 지금 시장은 와일드 웨스트다라고 해서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이른바 아무 제도도 없고 네. 진짜 무법지대다. 무법지대. 네. 총이 난무하면서 그냥 인간인들이 막 죽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네. 이제 겐슬러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요. 이 겐슬러 위원장이 이 뭐 시장을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블록체인 혁신이다라고 이분은 인정하는 분입니다. 네. 실제로 2018년에 MIT에서 강의를 할 때요. 블록체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 강의 개설을 해서 실제로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분산 원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투자자 보호예요. 투자자 보호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라서 투자자 보호책을 잘 마련하면 이 산업을 꺾기보다는 이 투자자 보호가 마련된 상황에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네네네. 하고요. 다섯 번째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연이어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개가 신청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SEC가 승인을 한 거는 없고 네네.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규제 예고도 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진척이 될지 좀 우려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도 해주시죠. 겐슬러 위원장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네. 겐슬러 위원장이 오면서 암호화폐 참여자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네. 이분이 시장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정책을 마련해 주겠거니라고 네.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ETF 나올 거다라고 기대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다 이제 계속 반려 하고 네. 있거든요. 사실 뭐 반려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기요. 더 심사를 한번 연기요?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개가 나왔고 당장 8월 10일 오늘이네요. 예, 오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내일 새벽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발키리라는 운용사에서 그 신청한 ETF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네.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연기를 하면서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또 근데 운용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SEC에 이렇게 파일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SEC 입장에서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아마 연내는 힘들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ETF 네. 출시에 대해서 일단 해봅니다.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의 이 인프라 투자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풀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잘 해결됐습니다. 네, 오늘자 새벽에 네, 맞습니다. 해결이 새벽에 됐죠? 뉴스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핵심이 네, 됐던 게 과세가 뭐냐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는 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정의하는 암호화폐 브로커라는 네, 그 말에서 브로커의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걸로 맨 처음에 법안은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해서 이 브로커의 범위를 점차 축소시켜서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브로커의 범위에 진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만 들어갔고 채굴자, 검증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들 등등은 다 네. 빠져서요. 암호화폐 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커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오늘자 새벽에 그 정의를 좁게 마련을 하면서 잘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이 코인 시장, 국내 최고의 경제기자 고란 기자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앞으로 코인 부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서 이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얘기 다뤄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이를 해주시죠. 자, 그 앵커님 혹시 하드포크가 뭔지 아세요? 하드포크는 이제 소프트 포크와 다르게 이전 거와 호환이 안 되는 업데이트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왜 윈도우 깔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패치도 마련하고 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니까. 네. 이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네.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업데이트하는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우리 바꿔야지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른바 블록체인이라서 탈중앙이잖아요. 이 참여자들이 다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제안을 막 제안. 내는데 그 제안을 내게 되면 그 제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아, 요거를 우리 받아들이자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런던 하드포크에서는 그 제안 가운데 5가지 제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EIP1559 네. 라는 이제 그 제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5가지 제안이 반영이 돼서 이제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 IP1559의 핵심은 뭐냐면 네. 가스 체계 개편입니다. 수수료 네. 체계 개편인데요. 지금 현재 그 이더리움의 그 수수료 체계 문제점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네.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그냥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 어쨌든 수수료가 비싸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됐을지 일반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뭔가 거래할 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기본 수수료, 우선 수수료로 이제 나눕니다. 나눴군요. 네, 나눠서 기본 수수료는 일단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더 빨리 거래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우선 수수료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의 거래는 더 빨라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요금에다가 그 왜 우리가 빨리 가고 싶으면 더블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택시도 여러 맞아요. 가지로 부를 수 예.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수수료와 이제 우선 수수료로 나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수수료가 책정이 되니까 아 내가 수수료를 얼마를 내면 되겠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 내가 우선 수수료를 얼마를 붙일지는 그건 내 마음인 거죠. 내가 얼마나 빨리 하고 처리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네. 자 이렇게 수수료 체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수료가 싸졌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애매한 측면이 네, 있네요. 맞아 애매해요. 애매한데 다만 이건 확실해요. 예측 가능하다. 아, 네. 수수료가 얼마가 나올지 예측 가능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더 개선된 점이고요. 네. 이게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는 수수료라고 하는 게 이 가스비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채굴자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채굴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수수료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금 이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그 이더리움의 검증 방법을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지금 옮겨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작업 증명은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분 증명은 그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증명을 하는 방식인데 네. 장점이 뭐냐라고 보면 그 이른바 전기가 덜 듭니다. 네. 아. 환경 친화적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원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POW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그걸 이제 네.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데 그 2.0까지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쯤에 하나가 바로 이제 런던 하드포크의 EIP1559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POW에서 POS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굴자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EIP1559가 아까 제가 채굴자들이 다 갖고 왔는데 수수료를 지금은 네. 기본 수수료는 이건 이제 이더리움을 태우는 데 쓰이고 네. 그다음에 우선 수수료만 채굴자들이 갖고 가는 구조잖아요. 네. 채굴자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런던 하드포크가 이루어질 때 혹시 책임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채굴자들의 반발에 따라서 라고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기본 수수료가 나와서 이더리움을 태우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굴자들 입장에서 내가 똑같이 만약에 예전에는 1이더를 받았는데 지금 0.5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얻는 수익은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태우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네. 런던 하드포크가 실행된 다음에 그 이틀 동안 네. 이더리움 5,000개 이상이 소각이 됐어요. 소각이 빠르게 됐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신규 발행된 코인의 같은 기간에 네. 36%에 해당하는 코인이 소각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이더리움을 투자할 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망설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적인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무제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다 어떻게 그게 내가 투자하냐. 문제점으로 여겨졌었죠. 네, 그래서 약간 주저하는 포인트였었는데 EIP 156을 통해서 이걸 소각을 하게 되니까 공급량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공급량 인플레이션율을 확 낮춰주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한 호재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가격 상승이 이어질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 수가 없는. 네, 이거는 뭐 네. 사용자분들이 판단을 하고 맞아요, 이용을 맞아요. 해보면서 이제 바뀌는 거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하드포크가 여러 차례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견져봤을 때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예측하기는 어렵긴 한데 일단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쯤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완료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든 그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에도 이 하드포크의 성공을 보고서 2.0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네.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발전 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잠재력이 네. 더 큰 코인이다라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그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그 셀시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능가할 것이다 하면서 어허. 아주 구체적으로 빠른 시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 시장을 선견지명한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인프라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아마 인프라법을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인프라와 도대체 코인이 무슨 관계야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였잖아요. 네. 이 미국에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철도, 교량 네. 굉장히 다 낡았어요, 뭔가. 국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대체로 이제 한 1.2조 달러 정도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지금 이제 상원에 놓고 이제 지금 현재 거의 막바지 이제 합의 단계 이뤘던 네.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쓰는 건 다 좋은데 돈을 쓰게 되면 적자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나라에 빚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회 예산국이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10년간 재정 적자가 293조 원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안 빚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걷어들여야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이렇게 투자 법안을 내놓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원 확보입니다. 네. 돈이 어디서 날 돈을 거니?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맞아요. 네. 그 돈을 어디서 날까를 봤을 때 일종의 이제 탈탈 터는 겁니다. 어디서 날까를 이제 탈탈 터는 직관적인 와중에 표현이십니다. 네, 네. 탈탈 터는 와중에 어디가 눈에 띄었냐면 바로 이 암호화폐 업계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딱 걸렸네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뭐 잘 안 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세금 신고를 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세금을 받게 되면 네. 약 28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네.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프라 네. 법안에 재원 마련의 한 축으로.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쟁점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들은 네. 수익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참 이 브로커라는 단어가 듣기에도 애매한데 실제로 정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 도대체 브로커가 뭔지 네. 어디까지를 브로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거예요. 네. 처음에 냈었던 맨 처음 초안은 그냥 브로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여기 그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브로커냐? 네. 다 브로커냐? 시장 참여자면 다 브로커냐? 맞아요. 네. 반발이 심하니까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 개정안이 크게요 이제 두 가지 개정안이 됐어요. 이제 공화당 쪽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뭉쳐서 3명이 뭉쳐서 된 네.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1명, 공화당 1명, 민주당 2명이 해서 만든 약간 중도적인 개정안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말한 공화당 쪽 안 있잖아요. 네. 공화당 쪽 안은 이른바 그 브로커의 정의를 굉장히 좁게 좁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를 정말 중개하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채굴자들, 네. 작업 증명 방식에 있어서 마이너들, 채굴자들, 그리고 포스에서는 POS 방식에서는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채굴자를 이제 검증자라고 하거든요. 밸리데이터. 네. 검증자들, 마이너들, 밸리데이터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다 뺐어요. 네. 다 빼고 진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브로커로 보자가 네. 이제 그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포진한 공화당 쪽 아니었어요. 그 세 그쪽이 명이. 이제 와이든 루미스 투미 개정안이 예,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너 음. 측이 중점이 된 게 이제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 네네. 그쪽이었는데 그 두 개를 놓고 이제 투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네. 개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요. 사실 와이너 법안에서도요. 네. 처음에는 지분 증명 밸리데이터는 네. 넣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아, 과세 대상에. 네. 그러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얘는 뺐어요, 또. 근데 여전히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어갔었거든요. 아, 이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택하라고 하면은 투미 법안 쪽으로 약간 더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아침에 전해드린 소식은 뭐냐면 여기서 와이든 루미스 투미와 그다음에 와이든 포트만까지 해가지고 5명이 네. 이 투미 법안 쪽으로 다 힘을 실어줬어요. 아. 여기서 지금 그 시네마만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뭐 사실 이분이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대세가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법안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두 법안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투미 법안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봐도 네, 무방하겠죠. 많이 걱정 안 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 부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네. 것이냐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인프라 투자 1.2조 달러가 과연 맞냐? 아,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좀더 공화당 쪽에서는 근본적인, 예, 예. 네. 그 반대를 하는 쪽들 목소리가 약간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뒤집히게 되면 아예 인프라 법안 자체가 그냥 다 없어지는 거라서 무효화되는 거라서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한 9월쯤에 이제 지금 다들 미국도 휴가를 간대요. 휴가가 끝나고 나서 9월에 다시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 약간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애초에 이 1.2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엎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거의 않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네. 된 상황이라서요. 네.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네네. 주신 거죠. 네, 세 번째로 준비해 주신 이슈는 어떤 건가요? 이 갠슬러 위원장 얘기입니다. 네. 이 갠슬러 위원장을 보면서 야, 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저승사자였네. 믿었던 네, 친구한테 맞아요. 그렇죠. 너무하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임 위원장이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분이셨어요. 네. 이분이 출신이 변호사예요. 네. 검찰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산업 쪽으로 네. 뭔가 육성보다는 규제 쪽으로 약간 초점을 맞추는 네. 그 법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변호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시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다 반려가 됐어요. 그때는 아예 연기가 아니라 그냥 반려가 됐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저 위원장 물러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ETF 안 나오겠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요. 네네.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본인이 아직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러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신임 위원장으로 누굴 임명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게리 갠슬러 신임 위원장으로 이제 네.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양력을 보자면요. 네. 이분이 한 20여 년 정도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할 때 야, 정부의 규제 이거 철폐해야 된다. 이거 혁신을 가로막는 거다. 라면서 네. 규제 철폐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본인이 자기 눈앞에서 직접. 본 거예요. 직접. 겪어보시고. 야, 이거 안 된다. 라면서 갑자기 규제 강화론자로 아주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월가의 일종의 이제 규제 밖에서 벗어난 일종의 일탈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2008년 이후로 완전히 규제론자로 바뀌면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각종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규제를 주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물러나신 다음에요. 이제 그 MIT에서 2018년부터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블록체인 쪽에 꽂히셔가지고 강연을 이제 막 하시면서 이 업의 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분이 그래서 기대를 했거든요. 이런 분이 사실. 왔어. 그러니까 야 우리 사정을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편이 왔다 맞아요. 드디어. 그렇죠. 근데 낌새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게 하원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지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되게 그 여기는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규제가 필요하고 뭐 이런 네.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뭐지라고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한 상황에서 지난 3일에 있었던 어떤 포럼에서 정점을 찍으셨죠. 네. 와일드 웨스트다. 와일드 웨스트 표현이 참 거칠어요. 음. 네. 서부 개척 시대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정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이분이 얘기했었던 게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는 사람이 더하다. 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이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네. 콕콕콕 집어가지고 이걸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다 미등록 증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정말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SEC에 다 등록해라. 등록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주식 토큰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가의 변동에 연동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토큰들이 막 있어요. 네. 이것도 다 우리 대상이다. 그것까지요? SEC 대상이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지금 그 코인 시장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야 안 되지. 우리 관할이야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네. 이 세 번째로 디파이 플랫폼, 디파이도 그다음에 언급했죠. 트레이딩 다 SEC에 등록해라. 사실 디파이라고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이잖아요. 무슨 소리? 근데 탈중앙화 금융은 다시 말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 등록해라. 트레이딩, 네. 대출, 디파이 플랫폼 다 등록해라라고 얘기했고요. 면제 사유 없다. 네. 플랫폼이 만약에 증권을 취급하는 거면 당연히 SEC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다. 의무다라고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더하네요. 있는 놈이 더하고, 그러니까 조목조목 네네, 항목을 맞아요. 들어가면서 왜 규제가 필요한지, 어떻게 규제를 해야 음. 되는지를 짚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ICO 대부분은 증권법을 또 위반했다라고 맞습니다. 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규제를 언급한다는 건 이분이 어쨌든 투자자를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네, 해보려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블록체인은 혁신이고 네. 자기는 사토시를 혁신가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해서 금융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신산업이 처음에 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와중에는 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모든 그 우리가 왜 IT 버블 때도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닷컴만 붙여가지고 대충 하나 하면은 그냥 돈 끌어모으고 이런 네.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되게 유망한 산업이 맞고 신산업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 장치를 마련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콕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이 다 마련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규제 장치가 다 마련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편한 투자 툴을 제공할 겁니다. 그게 네. 바로 비트코인 ETF. 네. 그래서 연내 승인은 힘들겠지만 그 겐슬러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아마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대하고 있는 바들은 다들 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ETF 승인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ETF 출시 승인 전에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눈에 띄세요? 좀 더 자극적인 워딩은 투기예요. 하지만 또 근데 뒤에 자산에도 좀 자산. 네, 네, 자산에도 자산. 좀 눈을 두고 싶어요. 네. 그 원유 투자를 할 때요. 제가 만약에 그 원유 트레이딩 한 사람인데 네. 진짜로 내가 뭐 내 배를 이제 움직일 때 그 원유가 필요해서 선박유가 필요해가지고 그 기름을 사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요예요. 실물 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기름값이 오를 것 같아. 라고 아. 해가지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투기적 수요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게요. 네. 뭔가 되게 약간 안 좋은 느낌이긴 한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 실물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 가지고 그냥 투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겠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겐슬러 위원장이 말한 것도 투기적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자산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오. 원유 투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도 이제 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자산이라고 보면서 자신들이 규제를 해야 될 맞아요. 영역이라고 좀 영향력을 좀 맞습니다. 과시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맞아요. 의도도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8월 3일에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약간 좀 떨어지긴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했잖아요. 예. 네. 근데 뭐 그 5월 달부터 시작된 약간 규제 당국의 발언들, 특히 이제 중국 정부 쪽의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큰 크래시가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제 좀 약간 면역력이 생긴 것 면역력이 같아요. 생겼어요. 요 정도 맞아서는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아서 오히려 최근 보면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더리움 가격이나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저점 이제 대비. 웬만한 퍼드, 웬만한 악재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면역력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기자님은 이 미 원장의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뭐 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양력을 보면은 이분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보호를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 보호의 원칙은 암호화폐 시장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가에 있는 그 이른바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 거기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규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 상품을 팔았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해서도 되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가 미워서 뭐 이렇게 네.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꼭 거쳐야 될 과정이다, 과도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이슈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슈를 가지고 와주실 때 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슈를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뉴스,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많이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핫했던 뉴스들을 중심으로 가져와 주실 것이고, 또 코인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준비해 주실 거죠? 가격에 영향.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얘기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좀 상승 분위기가 나고 있지만, 좀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항상 왜 저점에 사면 참 좋잖아요. 네. 근데 저점에는 사지를 않고 관심을 안 가지세요. 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 한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 넘기 시작하니까 슬슬 이거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슬슬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히려 이게 4천만 원 무너지고 3천 몇백만 원까지 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지세요. 저도 그래요. 그게 지표가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역프리미엄입니다. 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다가 아마 가격이 5만 달러 넘고 우리 원화 가격으로 한 6천만 원 또 7천만 원 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시 또 살 거예요. 그때 확 사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물리면 역시 안 돼, 사기야 하면서 또 시장을 외면하실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본인의 자금 여력을 살피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한번 관심이 쏠렸을 때 확 왕창 투자했다가 네. 아니야라고 해서 빠졌다가 다시 왔다가 하면은 반복이죠. 네, 원금만 날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슈를 살펴볼 때 사실 같은 이슈를 보더라도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이슈를 보실 때 현명하게 좀 분석을 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 네. 네. 지금 하나 나왔다고 해서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 약간 짜잘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확확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네. 네.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희가 오늘 계속 말했던 것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세가 필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소감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했던 내용을 앞으로도 잘 정리해드리기 위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와 함께 이 코인 부심이라는 주제로 코인 뉴스들을 해석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고란 기자님과 첫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